네, 2020학년도 6월 고2 생명과학 1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초식동물의 치아 형태가 어금니가 모양이 넓적하게 풀을 씻기에 적합하도록 바뀌었고, 육식동물은 먹이 가죽이나 근육을 찢기에 적합하도록 앞니 송곳니가 날카로워진 것은 결국 적응과 진화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메바는 이분법으로 증식하는 것은 생식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세포일을 하는 것은 물질대사고요. 3번도 양분을 합성하는 물질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에 빠르게 뜨거운 물체에 대해서 손을 떼는 거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에 사막여우는 북극여우보다 귀가 크고 몸집이 작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막여우가 뜨거운 곳에 사니까 에너지를 많이 발산해줘야 되는데, 그때 에너지를 발산해주기 위해서 그거에 알맞게 북극여우보다 귀가 크고 몸집이 작은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귀가 크고 몸집이 작아졌다는 것은 결국 적응과 진화에 해당되겠죠. 그럼 반대로 북극여우는 어떨까요? 북극여우는 사막여우보다 귀가 작고 몸집은 되게 큽니다. 반대로 사막여우는 귀는 되게 큰데 몸집은 작아요. 이 이유가 어쨌든 얘는 고온에 살고 얘는 저온에 사니까 에너지를 많이 발산시키면 안 돼요. 에너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몸이 크고 귀가 작으니까 에너지 발산을 덜 하는 거죠. 열 발산을 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온에 사는 경우에는 몸에 에너지를 빨리 발산시켜 줘야 되는 거니까 귀가 커서 그걸로 에너지를 많이 발산시켜 주는 것이죠.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에서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에 분자 수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분자 생물학 있죠. 그래서 틀렸고, 생명과학의 연구 성과는 삶과 환경을 개선하고 인류 복지 향상에 기여해 맞죠. 생명과학은 다른 학문 분야인 화학 분야와는 연계되지만 물리학 분야와는 연계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생명과학은 모든 학문과 다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물질대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표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녹말에서 포도당으로 갈 적에는 녹말이 좀 더 고분자 형태죠. 더 큰 분자입니다. 그럼 포도당은 딱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해됐다고 표현을 하면 되죠. 분해는 그리고 이화작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녹말이 포도당이 되는 것은 이화작용이고, 포도당이라는 양분이 조직세포로 들어갈 때 산소가 있다면, 산소가 같이 들어가면 세포호흡이 일어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에너지를 ADP 플러스 인산기가 ATP로 합성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ATP가 합성되면서 그 안에 에너지가 저장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ATP가 다시 ADP와 인산기 하나로 분해가 될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때 에너지를 생명 유지를 하는데 사용. 그리고 대표적으로 몸의 온도 유지죠.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다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를 볼게요. A는 동화작용이다. 이화작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 산소와 포도당이 들어가서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에너지가 나오는 세포호흡 맞고요. 포도당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디귿에 저장된다. 디귿은 ATP가 맞긴 한데 모두 저장되진 않아요. 여기서 분명히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모두 저장되진 않아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은 귀납과 연역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것인데, 다윈은 비그러를 타고 관찰을 해서 결과를 정리해서 어쨌든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런 가설 설정 이런 게 없잖아요. 이것은 결국 귀납이라고 볼 수 있고, 고기 주위에 파리가 모여드는 후 구더기가 생긴 것을 관찰을 했어요.
그걸로 구더기는 파리로부터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가설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이런 생물 속생설이 등장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대요. 그러면 기역은 얘는 나는 일단 연역인 것도 확실해졌죠. 기역은 가설 설정 단계이냐, 구더기는 파리로부터 생길 것이다라는 것이 그 가설 설정 단계가 맞는데, 이런 기역처럼 어떤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가설 설정으로 보진 않죠. 그리고 나에서는 대조 실험을 해야 한다고 했죠. 대조 실험 같은 경우는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인데,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하면서 가설을 입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조 실험을 하는 게 맞죠. 이때 대조군은 원래 자연 상태 그대로고, 실험군은 우리가 어쨌든 어떤 원인을 제공을 해서, 자연 상태와는 다른 어떤 원인을 제공을 해서 실험군에 투여를 했을 때 자연 상태와 비교를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 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구 방법은 가이다. 관찰 결과를 정리해서, 가를 보시면 관찰한 결과를 정리해서 결론을 내렸다,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니은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포도당 용액이랑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맹관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이제 어쨌든 포도당과 효모 또는 포도당과 증류수를 넣어서 효모에 포도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인 것 같네요. 네, 보시면 A는 포도당 용액이 있지만 증류수고요. 포도당 용액이 있고 효모도 있습니다. 포도당 용액도 있고 효모액도 있는데, 이 BC의 차이는 Y가 X보다 농도가 높다고 했네요. 그러면은 효모가 농도가 높다는 말은 효모가 포도당을 분해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효모가 포도당을 보게 되면 분해하죠. 포도당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도 생성되고, 어쨌든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세포호흡 과정이니까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되고, 이게 기체 맹관부에 모여드는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를 체킹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있다는 걸 체크를 하면 효모가 포도당을 분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면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를 한번 볼게요. 효모가 포도당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킬 거니까, 포도당에 가장 많았던 기역이 C가 될 거네요. 그리고 어쨌든 기체가 생성되긴 했으니까 니은은 B겠죠. 하지만 증류수를 탄 A는 포도당이 분해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체가 전혀 생성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역은 C고 니은은 B고 디귿은 A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역은 B가 아니고요. 효모에는 포도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T에서 발효관 속 포도당 용액의 농도는 A가 B보다 높다고 했는데, 포도당 용액의 농도를 비교하려면 어느 정도 이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효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포도당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B는 효모가 있으니까 포도당이 감소하는 거겠죠. 포도당을 사용해서 세포호흡을 하니까. 그러면 포도당이 그대로인 게 포도당이 낮은 것보다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포도당 용액의 농도는 A가 B보다 많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5번에 4번이죠. 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사성 질환에 관한 설명인데, 일단 기역 부족,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으로는 뭐가 있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그 몸의 근육이 발달하고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대사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운동은 기역에 해당될 수 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에너지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 거 맞는 거니까, 네, 운동은 맞고요. 다음 고혈압과 당뇨병은 대사성 질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아까 기초대사량이라고 했는데, 기초대사량은 하루 동안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기초대사량은 최소한의 에너지인데,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기초 대사량이죠. 그럼 디귿은 하루 활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량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3번입니다. 네, 그럼 7번으로 넘어갈게요. 간은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라고 하네요. 어쨌든 그럼 바이러스인 게 확실하죠. 나는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네요. 박테리오 파지도 어쨌든 바이러스죠. 그러면 가와 나 모두 같은 바이러스라고 일단 생각을 합시다. 네, 간은 세포 구조이다. 아니죠. 둘 다 바이러스인데. 나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아니죠.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고 항상 숙주세포에 기생하여서 증식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와 나는 모두 유전 물질을 갖는다. 여기 보시면 유전 물질 있고 여기 보시면 유전 물질 있고 세포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도 어쨌든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이고요. 8번 해보겠습니다. 8번은 척수, 그다음에 기관지로 가네요. 그리고 중간내가 또 눈으로 가는 과정인데 중간내가 눈으로 갈 때는 뭐가 이어주죠? 부교감신경이 이어주죠. 기읍과 니은은 각각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부교감이 되겠고 얘는 교감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이렇게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 기읍은 교감신경인 거 알았고 니은은 부교감신경인 거 알았고 부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에는 동공에 당연히 축소되겠죠. 동공이 확장되는 것은 뭐 놀랐을 때나 이렇게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니까. 네, 그리고 기읍과 니은은 신경절 이전 유래의 출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서로 다르다고 했는데 다시 그려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얘는 신경절이에요. 네, 시냅스. 그럼 얘가 교감이고 얘가 부교감인데 여기서 생성되는 여기서 전달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인데 얘는 노르에프네프린이죠. 근데 얘는 여기도 아세틸콜린이고 여기도 아세틸콜린이에요. 그럼 아세틸이죠.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추적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9번으로 넘어갈게요. 9번은 이제 근수축에 관한 설명이네요. 일단 근육 원섬유 마디 X에 대해서고 X 좌우는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A와 B는 각각 근육 원섬유와 근육 섬유 중 하나에 해당되고요. 그럼 보시면 근육 섬유 안에 근육 원섬유가 있는 거니까 훨씬 큰 개념이잖아요. 근육 섬유가.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해당되는 이 부분이 근육 섬유고요. B가 근육 원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알아두시면 좋은 게 근육 섬유는 세포단위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땡땡 이런 젤리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핵이거든요. 근데 되게 많잖아요, 핵이. 그래서 근육 섬유는 다핵세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 세포를 다른 말로 다핵세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세포는 다핵세포예요. 핵이 많은 세포.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A는 근육 섬유라고 했으니까 맞고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 니은은 마요신 필라멘트고 T1, T2는 각각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중 하나래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 정보를 일단 표로 나열해 볼게요. T1, T2 그때 기역과 니은이죠. 기역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4만큼 길대요. 그러면 T1일 때 기역의 길이를 0.4라고 아니 T2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네, T1은 X 플러스 0.4겠죠. 그런데 지금 T1의 니은의 길이는 1.0이라고 했고요. 근데 보시면 기역과 니은은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뭐 감소 만약에 근이 수축된다고 했을 때 기역이 감소하면 니은도 감소하는 형태잖아요. 근데 기역을 보면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줄었어요. 그 말인즉슨 근수축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근수축이 일어나면 기역도 줄지만 니은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역이 0.4만큼 감소했는데 니은은 그거의 2배만큼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0.8만큼 감소하니까 니은은 T2는 니은일 때 0.2가 되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그러면 X가 수축할 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짧아진다? 아니죠.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모두 수축을 하건 이완을 하건 항상 길이 고정입니다. 네, 길이 고정이에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기억 맞았고, 디귿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기역 플러스 니은의 길이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1.2 짧냐? 그럼 우리가 이미 표를 구했잖아요. 이 표를 참고해서 보면 T1은 기역 플러스 니은이 x 플러스 1.4네요. T2는요, 기역 플러스 니은은 x 플러스 0.2죠. 그러면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1.2 짧다? 차이는 1.2죠. 1.2 짧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10번 볼게요. 지금 이제 혈당량과 어쨌든 정상 사람과 당뇨병 환자를 구분해야 되는데 원 기간 동안 이제 보면 같은 양의 주스를 마신 후 시간에 따른 혈당량을 체크했대요. 그러면 어쨌든 주스가 당이 있으니까 당연히 당을 처음에 넣었을 때는 혈당량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정상인 같은 경우는 다시 인슐린으로 인해서 혈당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얘가 정상인 거 알 수 있고, 그런데 혈당량이 감소하지 않는 것은 어쨌든 인슐린 분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Y 당뇨병 환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된다. 맞죠? 그러면 글루카곤은 알파 세포에서 분비됩니다. 구간 1에서 X의 글루카곤 분비량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글루카곤은 네, 일단 그러면 구간 1부터 다시 볼게요. 구간 1에서는 혈당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증가할까요? 아니죠. 혈당량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당연히 분비가 증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구간 2에서 글리코젠 합성량은 X에서가 Y에서보다 많다라고 했죠. 네, 그러면 봅시다. 글리코젠 합성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슐린이 분비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으면 그냥 글리코젠 합성량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간 2에서 X에서가 Y에서보다 많다? X는 정상인이죠. 당연히 인슐린이 정상인에서 더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다음에 11번은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한 설명인데, 그러면 영양소가 나와서 흡수되지 않은 물질이 남는 것은 소화계에서 영양소가 흡수되니까. 그 다음에 순환계는 온 몸에 걸쳐 있고 오줌으로 배설되게 하는 곳은 배설계고요.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은 호흡계겠죠. 가에서 소화가 일어난다. 소화계는 소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나에서는 호흡계죠. 근데 사실 물질 대사는 우리 온몸에서 일어나잖아요. 세포기 때문에 우리 몸도. 그래서 어떤 개든지 다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니은도 맞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배설계에는 콩팥이 있죠. 네. 따라서 답은 11번에 5번이고요. 12번은 이제 감각뉴런이냐 연합뉴런이냐 운동뉴런이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일단 감각뉴런의 특징 중에 우리가 이 신경세포체가 볼록 튀어나온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감각이고 자동으로. 그러면 자극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럼 여기가 연합이고 여기가 운동이죠. 그럼 가는 감각이니까 틀렸죠. 기역은 슈반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기역이 뭐죠? 마리집이죠. 마리집은 슈반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니은 지점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가와 나에서 모두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니은에서 자극을 줬대요.
하지만 자극은 무조건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가와 나에서는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못하죠. 그래서 답은 12번의 1번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이네요. 14번에서 1은 탈분극에 해당되죠. 2는 재분극에 해당되는 구간이죠. 네, 그럼 보겠습니다. T에서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ATP가 사용되냐? T는 어쨌든 탈분극 상태는 맞는데, 그럼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때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데, 통로에서 확산을 통해서 나트륨이 들어오는데 확산은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ATP가 사용되지 않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구간 1에서 칼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안이 세포 밖보다 높다. 칼륨 이온의 농도는 항상 세포 안이 세포 밖보다 높고 나트륨 이온의 경우에는 안보다 밖이 더 많다. 이거는 재분극이든 탈분극이든 분극 상태이건 항상 똑같은 개념입니다. 항상 이렇게 돼요. 칼륨 이온은 항상 세포 안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구간 2에서 나와 같은 이온의 이동이 일어난다? 맞죠? 재분극 상태에서는 칼륨 이온을 통해서 칼륨이 나가니까. 그리고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5번 가겠습니다. 15번은 T 시점이 지났을 때 Q에서 측정한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 80만큼 갔네요. 마이너스 80만큼 가려면 몇 초 걸리죠? 대략 3초 정도 걸립니다. 플러스 30만큼 가려면 대략 몇 초 정도 걸리죠? 2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로 나타내져 있는데 뭐 이렇게 신경 전달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P에서 아무리 자극을 준든 Q는 분극 상태가 유지되므로 마이너스 70이네요. 네, 그러면 일단 기역은 0이 아니죠. 마이너스 70이죠. 흥분 정도 속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다. 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 T만큼 지났는데 시간이 막전이가 변할 수 있는 시간이 3초나 있었대요. 그러면 T-3초 동안 이동을 한 거고 얘는 2초 동안 이동을 2초간 변했으니까 T-2초 동안 같은 거리를 이동한 거죠. 그럼 어쨌든 같은 거리를 T-3 즉 더 짧게 이동한 A가 속도가 빠른 것이고 B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이죠. 그러면은 A에서 B에서보다 빠르다가 맞는 표현이고 이렇게 봐도 되지만 겉으로 봤을 때 계산 없이 마리집이 있네? 마리집이 있으면 도약전도가 일어나니까 속도가 더 빠르겠구나. 그래서 A가 B보다 빠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T 이후에 B의 Q의 지점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 T의 B의 Q 지점이래요. 그럼 일단 여기네요. 플러스 30.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일단 재분극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겠네요. 재분극 상태에서는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니은 1번이 맞죠. 네. 그리고 13번을 일단 안 했으니까 바로 할게요. 네. 일단 이렇게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이 지나서 내분비샘으로 가서 최종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서 다시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이 얼마나 나올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음성 피드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역은 혈액을 따라 이동한다. 맞죠? 호르몬 자체가 내분비샘에서 분비돼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맞고요. 니은과 디귿은 기량작용이다? 아니죠. 기량작용이라는 이게 쌍으로 이루려면 항상 둘이 반대여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부교감과 교감처럼 또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처럼 서로 반대 효과여야 돼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반대의 효과고 인슐린과 글루카곤도 반대 효과죠. 하지만 니은과 디귿은 반대라고 하기에는 뭔가 애매해요. 이 과정, 음성 피드백 과정은 호르몬 D가 많이 분비됐어요. 너무. 그랬을 때 그걸 피드백하여서 시상하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호르몬 기억 적게 나와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쭉 지나서 호르몬 D가 적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형태는 기량작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럼 디귿 가볼게요. 디귿이 정상보다 과다 분비되면 기역의 분비량은 감소한다. 디귿이 과다 분비되면 음성 피드백으로 인해서 호르몬 기역이
분비량이 감소하겠죠. 감소하니까 호르몬 니은도 감소를 하고 디귿도 감소를 해서 다시 원래 정상 형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니까 13번에 3번입니다. 16번 갈게요. 16번은 일단 A, B, C, D가 각각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적어야겠죠. A는 대뇌고요, B는 간뇌고요, C는 중간뇌죠, D는 연수죠. 그러면 볼게요. 기역의 반응 중추는 A이다. 손을 얼음에 넣었을 때 차갑게 느끼는 것은 감각에 해당되잖아요. 대뇌에서 감각에 맡깁니다. 맞고요. B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져 있다.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뇌줄기에 C, D가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뇌줄기는 중간뇌, 뇌교, 그리고 간뇌, 연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예요. 그래서 CD는 해당되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17번으로 넘어갈게요. 17번도 이제 같은 척수에서 흥분 전달 경로를 보는 것인데, 아까 본 것처럼 이 감각신경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것이 운동 감각이니까 어쨌든 신경은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운동이 되고 자동으로 여기는 연합이 되겠네요. 그리고 척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기읍과 니은 부분은 지워지네요. 이 기읍과 니은 부분은 모두 척수신경이라고 할 수 있고, 척수신경은 말초신경이죠. 그리고 척수 내부는 그냥 척수 그 자체니까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기읍은 자율신경계에 속한다?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은 가의 후근을 이룬다고 했는데, 니은이 지금 운동뉴런이잖아요. 운동뉴런은 전근이에요. 척수의 전근과 이루어져 있고 감각이 후근이에요. 따라서 가의 후근을 이룬다. 니은이 틀렸죠. 니은의 신경세포체는 가의 회색질이 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이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이잖아요. 하지만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아니라 2번이겠죠. 디귿 하나 맞으니까. 18번으로 갈게요. 18번에서 중추신경계와 소장을 비교를 하는데, 일단 이렇게 시냅스가 있으니까 니은이 이 감각신경과 부감신경 중 하나라 했으니까 여기가 부교감이고 여기가 감각이겠네요. 감각신경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에서 느끼는 감각을 중추신경에 전달해 주니까 A로 이동하는 것이고, 부교감신경이 소장으로 가서 어떻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니까 B가 되겠네요. 기역의 흥분 이동 방향은 B이다. 아니죠, A죠. 니은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 맞죠? 부교감신경이니까 소장은 부교감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 흥분하면 소장에서 소화액 분비가 촉진된다.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 소화액 분비가 촉진되죠. 대신에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소화액이 분비가 억제됩니다. 따라서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겠네요. 그러면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호르몬 문제네요.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온 자극이 이루어졌으면 마지막에는 우리 몸에 열이, 발산량이 줄고 발생량은 늘어야겠죠. 그럼 들어가 볼게요. 조절 중추로 인해서 뇌하수체로 가서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티록신이겠죠.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서 열이 많아지죠. 열이 많아지는 것은 뭐죠? 발생량이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온 자극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 골격근 같은 경우는 떨려요. 떨린다는 것은 이렇게 골격근이 수축됐다가 이완됐다 이걸 반복하는 거니까 어쨌든 골격근이 떨리면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에
피부 근처 혈관이 축소되면서 열 발산량을 줄여줘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에너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발산량을 줄인다는 것은. 그럼 A는 티록신이다. 맞죠? 그 다음에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는 거 맞죠? 골격근 수축에 의해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맞죠? 열 생성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 20번 해볼게요. 네, 항인형 호르몬이니까 일단 항인형 호르몬은 신체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재흡수를 함으로 오줌의 양은 줄고 삼투압은 증가시킵니다. 그럼 이 물이 어디로 가죠? 다시 체내로 가죠. 재흡수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데니까 재흡수한 물이 체내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항인형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려면 체내에 있는 혈장 삼투압이 어땠어야 할까요? 물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니까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 상태겠죠. 되게 많아진 상태니까 물을 더 많이 줌으로써 다시 좀 이 삼투압을 다시 낮게 낮추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기육은 증가가 맞겠죠. 그리고 항인형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은 뇌하수체 후엽입니다. 전엽 아니에요. 네, 그래서 A는 후엽 맞고요. 항인형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오줌 생성량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서 설명했죠. 항인형 호르몬이 많아지면 재흡수를 많이 하니까 오줌의 양은 줄지만 삼투압은 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줌 생성량이 증가하지는 않아요. 감소하죠. 대신에 삼투압은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흥 니은만 맞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